간호조무사 기출중심 요점 강의, 오늘은 성인간호 순환기계 파트입니다. 먼저 순환기계의 구조와 기능을 보겠습니다. 심장은 잘 물어봅니다. 해부학적으로도 그렇고 잘 물어보기 때문에 심장의 위치, 그리고 우리가 심장을 답으로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심장은 흉부 양측 폐 사이 횡격막 그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주목만 합니다. 원뿔형의 장기죠. 전신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순환계의 중심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환계의 중심이다, 중심기관이다, 관상동맥을 통해 혈액을 공급받는 장기이다. 보면 답이 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판막은 뭐죠? 심실과 심방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판막이 있어서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지요. 그래서 판막이 하는 역할은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막이 이제 양쪽에 있는데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삼천판이 있고 자심방과 자심실 사이에 있는 이천판이라고 하는 승모판이 있습니다. 승모판과 이천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삼천판과 승모판이라는 판막이 있다. 그리고 판막의 역할은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거다. 잘 닫혀야 되겠죠. 잘 닫히지 않으면 혈액이 다시 역류하겠죠. 심장의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것은 관상동맥과 정맥이라고 크게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심장의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것이 뭐냐라고 그러면 관상동맥과 정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상동맥은 다른 동맥과 달리 심장에 이완기에 혈액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을 통해 혈액을 공급받는 장기가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 그래서 이렇게 심장 순환기계의 구조 간단하게 이 정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건 다 기출에 나왔던 문장들이니까요.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혈액순환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혈액순환 순서가 외우기가 난 너무 힘들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패스하셔도 되고요. 예전에 이 순서가 문제로 나온 적은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거 한 문제 틀린다고 해서 우리가 간호조무사 시험에 평균 60점을 넘지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성인간호가 공부를 좀 어렵게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과목이긴 해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 너무 받는다 싶으면 그냥 패스하시고요. 나는 이걸 좀 외워보겠다 하시면 좀 시간을 투자해서 외우시면 또 외운다고 생각하면 못 외울 건 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혈액순환의 우리 순서 좀 볼게요. 먼저 이제 상대정맥과 하대정맥,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혈액이 들어오죠. 우심방으로 들어온 피는 우심실로 갑니다. 그래서 우심실로 간 피가 다시 역류하지 않기 위해서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 뭐였죠? 삼천판이다. 네. 우삼겹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 이름을 잘 못 외우겠다. 우삼겹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거는 삼천판이다.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판막 이름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되거든요.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혈액이 이동하고 그래서 우심실에서 나온 혈액이 폐동맥을 거쳐서 폐로 들어갑니다. 우심실에서 나온 폐동맥 통해서 폐로 혈액이 이동하죠. 폐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폐정맥을 통해서 우리 이제 자심방으로 들어갑니다. 정맥을 통해서 자심방으로 들어가죠. 아까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폐정맥을 통해서 자심방으로 들어가서 또 자심실로 혈액이 이동하죠. 자심방과 자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 뭐였죠? 승모판, 이천판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자심방과 자심실 사이에 있다. 판막이 있다. 자심실에서 나온 혈액이 대동맥을 통해서 이제 전신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자심실은 항상 전신을 돌아야 하는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으로 돌아가는 혈액을 뿜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심실은 항상 우심실보다 비대해 있습니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심실이. 전신을 돌고 나온 피는 이제 대정맥을 통해서 다시 우심방으로 들어갑니다. 대정맥을 통해서. 여기서 대정맥은 이제 상대정맥과 하대정맥으로 나뉠 수 있는데 상대정맥은 위에 상지 쪽에 있는 겨드랑이나 이런 상지 쪽에 있는 혈액을 모아서 들어가는 거고 하대정맥은 아래쪽에 복강과 하지의 정맥혈을 모아서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정맥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혈액의 순서. 뭐 외우려고 하면 또 못 외울 건 없어요. 그죠? 자심실이 그래서 가장 압력이 높은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어떻게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에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산소가 풍부한 이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에 공급하는 혈액을 쏴줘야 되기 때문에 자심실은 항상 우심실보다 비대해져 있습니다. 두껍고 좀 더 크고 그래서 압력이 더 높은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는 거 좀 정리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죠.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폐동맥을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시험에도. 심혈관계 중에서 뭐 우심실에서 폐로 갈 때 폐로 가는 혈액은 어디 혈관을 통해서 가느냐. 폐로 가는 혈관 뭐예요? 폐동맥이죠. 그래서 폐동맥 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우리 뭐 하대정맥을 물어볼 때도 그렇게 물어봅니다. 복강과 하지에 그 정맥혈을 모아서 어떻게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어디 혈관을 통해서? 하대정맥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거 좀 잘 신경 써서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순환기계 질환의 이제 증상을 우리가 이제 한 10가지 정도 이제 볼 건데요. 간단하게 볼게요. 이제 순환기계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심장에서 짜주는 혈액이 말초까지 공급이 잘 안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자, 사지, 냉감 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팔다리가 차게 느껴지고 창백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팔피테이션이 있습니다. 심계항진. 우리 팔피테이션을 뭐라고 하느냐? 그죠? 내가 뛰는 이 심장 뛰는 걸 내가 스스로 자각하는 상태를 우리가 팔피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부종, 붓겠죠. 우리 혈액순환 잘 안 돼서 이렇게 붓는구나 라는 얘기 종종 많이 들어봤잖아요. 부종 많이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종 예방을 위해서 우리 심혈관계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염분을 좀 제한해야 됩니다. 염분이 이렇게 조직 속에 왜 수분을 가둬두는, 수분을 축적하게 되는 성질이 있어요. 염분이.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이 있어서 부종이 있는 분들은 부종 예방을 위해서 염분을 제한해야 돼요. 저염식이, 저나트륨식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신, 신콥,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요. 뇌혈액의 뭐 순환이 갑작스럽게 뭐 좀 감소되거나 이러면 의식 상실이 올 수 있죠. 그러면서 심하면 심정지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노시스, 청색증, 혈액이 뇌의 산소 함유량이 점점 적어지면 사이노틱하게 컬러 체인지가 오는 거죠. 청색증. 그리고 머머라고 하죠. 우리 머머 이게 뭐 언제 들리나요? 머머가 그 판막성 심장질환. 판막에 문제가 있을 때 머머가 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심자부름이 생긴다. 비정상적인 의미죠. 위장관 변화. 네, 그래서 심장이 많이 비대해 있거나 이런 심장 관련된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위장관계 증상도 같이 옵니다. 네, 그래서 오심구토, 식욕부진 같은 설사 이런 위장관계 쪽의 증상도 같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피부 변화. 뭐 아무래도 말초까지 뭐 혈액순환이 이렇게 잘 안 되면 손톱이 내는 쪽에 영양소도 잘 전달이 잘 안 되겠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영양 결핍으로 손톱이 이렇게 뭐 비늘 모양으로 일어나고 건조해, 뭐 퍼석퍼석 부서지기 쉽고 뭐 이런 피부 변화 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휴식통이라고 하는 레스트 페인인데 가만히 쉬고 있는데 사지 말치 쪽에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저리고 통증 이런 게 느끼는 겁니다. 간헐적 파행증이라서 클라우디케이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갑자기 종아리를 부여잡으면서 쓰러지죠. 통증을 막 느낍니다. 엄청 심한 통증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또 휴식을 취하면 또 좀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축구 선수들이 보면 다시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때 느껴지는 게 클라우디케이션이라고 하는 결국은 다 이 심혈관계 쪽에 순환기계 쪽에 문제가 오면서 오는 증상들입니다. 증상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순환기계 쪽에 이제 질환을 하나씩 이제 볼 건데요. 이제 가장 흔한 게 혈압입니다. 우리가 혈압 있다 얘기하는 게 이제 고혈압이죠. 하이퍼텐전. 고혈압입니다. 가장 흔하죠. 하이퍼텐전을 얘기할 때는 수축기 혈압. 우리가 혈압을 읽을 때는 수축기 혈압 때 이완기 혈압 이렇게 읽잖아요. 읽을 때. 그래서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일 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를 우리가 이제 고혈압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제 고혈압의 종류를 또 본태성 고혈압이냐, 2차성 고혈압이나 뭐 이렇게 나누는데 원래 우리가 유전적으로 갖고 있었던
혈압이 이제 본태성 고혈압이고 2차성 고혈압은 없었는데 혈압이 없었는데 2차적으로 뭐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동맥경화증이라든지 혈관 문제, 쿠싱 증후군 이런 스테로이드 문제라든지 뭐 임신, 비만 이런 것들로 통해서 원래는 혈압이 없었지만 이 혈압이 생기는 거 2차성 고혈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정도 정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뭐냐라고 꼭 물어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고혈압 환자의 비약물적인 요법.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이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이제 조절하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약물 치료하기 전에 비약물적인 요법으로 어떤 걸 하면 좋냐. 결국은 고혈압을 예방하는 지침이에요. 근데 시험에는 이걸 잘 물어보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의 비약물적인 지침.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금연해야 되겠죠. 그리고 금주, 네, 그리고 저염식이, 나트륨 제한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저지방식이. 결국은 포화지방을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살이 찔만한 것들은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체중 감소해야 되죠. 동물성 지방, 포화지방 이런 거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단순당질 안 좋다는 얘기예요. 단순당질이 이제 당만 생성하는 당질인데 안 좋다는 얘기죠. 당질도 이 단순당질이 안 좋아요. 그죠? 복합당질은 좀 그래도 괜찮은데 이 단순당질, 당만 생성하는 이 단순당질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한해라. 스트레스 완화해야 되겠죠?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 심한 운동 말고요. 규칙적인 걷기 운동, 유산소 운동 뭐 이런 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질환 쪽에 도움을 주는 칼륨이나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심장 근육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런 거를 보충제로 같이 영양제 같은 거 드셔주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약물적인 요법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게 되면은 이제 혈압을 떨어뜨린다는 얘기거든요. 고혈압 약을 먹으면 그죠? 혈압을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 기립성 저혈압, 갑자기 혈압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났는데 혈압이 쭉 떨어지면서 어지럽거나 그런 증상을 보이는 거죠.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천천히 갑자기 일어나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누운 자세에서 갑자기 서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천천히 자세를 변경할 때에는 누워 있었다. 그럼 좀 앉아 있었다. 괜찮으면 서 있는다든지 이렇게 자세 변경할 때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세 변경할 때 좀 천천히 움직여라. 그게 하나의 예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혈압약을 먹다 보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계속 꾸준히 관리하는 거니까요.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환자가 임의대로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약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사의 지시 없이 약을 중단하면 안 된다.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도록 격려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고혈압도 무섭지만 저혈압이 더 무섭다고 그러죠. 저혈압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죠? 수축기 혈압이 90보다 아래인 상태를 저혈압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항기 혈압 수치 자체는 그렇게 막 중요한 표시가 아닌데 보통 90에서 60 이하면 저혈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수축기 혈압 90 이하로 계속 체크되면 저혈압이다. 보통 여성분들은 저혈압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혈압이 낮아지는 경우가 꽤 있지요. 원인은 탈수가 되고 있거나 뭔가 몸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뇨제에 의해서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든지 또 출혈에 의해서 혈액이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든지 몸에 가두고 있던 체액이나 혈액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혈압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증상은 어때요? 현기증, 두통, 피로감 이런 것들이 오겠죠. 저혈압 증상 간단하게 봅니다. 이 앞전 시험에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던 문제가 하나 나왔었어요. 이 앞전 시험에 고혈압의 분류를 물어봤었어요. 예시에 문제 혈압을 쟀더니 환자 혈압을 쟀더니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이고 165, 이완기 혈압이 110이 체크되었다. 그럼 이 환자는 혈압의 분류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래서 1번 주의혈압, 2번 고혈압 전 단계, 3번 뭐 고혈압 1기, 뭐 고혈압 2기 뭐 이렇게 오지선다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걸 주의 깊게 외우고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이제까지. 근데 시험에 지금 나왔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주 뭐 이걸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를 시험에 나왔는데 아마 그거를 뭐 맞추라고 내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대비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제 정상을 우리가 120 이하, 수축기 혈압이 120 이하, 120에 80일 때를 정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약간 높아집니다. 10씩 높아집니다. 120에서 130 미만
미만일 땐 주의해라라고 하는 주의혈압 단계. 그 다음에 130에서 140 미만입니다. 고혈압 전 단계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140 이상이 되면 고혈압입니다. 우리 수축기 혈압의 140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고혈압도 1기, 2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140에서 160 미만, 여기서는 20이에요. 20 차이가. 그래서 140에서 160 미만이에요. 1기라고 얘기하고 160 이상부터는 그냥 2기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축기 혈압을 좀 잘 봐주시면 되겠죠. 수축기와 이완기를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땐 수축기 혈압만 좀 외워두시면 문제 나오면 다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환 중에 또 우리가 흔하게 있는 게 동맥경화증이죠. 동맥경화증과 죽상경화증은 뭐 굳이 막 나눠서 잘 얘기하지는 않아요. 비슷합니다. 예, 혈관 질환인데 결국은 혈관이 탄력성을 잃고 예, 노화되면서 좁아지고 예, 뭐 경화되면서 그 안이 내광이 좁아지는 거죠. 혈액의 흐름이 더뎌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정말 꽉 막혀버리면 혈액이 차단되는 거겠죠. 동맥경화증이 있으면 약을 좀 꾸준히 먹어주면 좋겠죠. 이걸 그냥 두면 나중에 협심증에까지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동맥경화증 잘 관리는 해야 됩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이 좀 있는데 동맥경화증은 말초에 있는 동맥이 잘 생기고요. 죽상경화증은 좀 큰 혈관에 잘 생깁니다. 큰 동맥 쪽에 잘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뭐 임상적으로는 이걸 굳이 나눠서 잘 얘기하지는 않아요. 원인은 가족력도 있고 유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 동맥경화증을 물어봤을 때에 이 콜레스테롤, 고콜레스테롤 인자, 뭐 고지방시기를 많이 하거나 피검사 했더니 고 LDL과 저 HDL. 일단 HDL은 하이 덴셔티 리포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고밀도 리포 단백질을 얘기하거든요. HDL. 이거는 좋은 단백질이에요. 말하자면. 좋은 콜레스테롤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고밀도의 리포 단백질, 뭐 식물성이나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섭취가 되는 HDL이거든요. 근데 이게 낮다라는 얘기예요. 낮으니까 당연히 위험도 높아지겠죠. 반대로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DL 콜레스테롤, 이게 높대요. 고 LDL. 그러니까 당연히 동맥경화증의 위험 요인이 높아지는 겁니다. 원인이. 그래서 나쁜 LDL 콜레스테롤과 좋은 HDL 콜레스테롤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아야 되는데 지금 높은 상태고 지금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상태니까 안 좋겠죠. 동맥경화증이 잘 호발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결국 고지방시기를 자주 함으로써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으면 당연히 혈관 질환이니까 동맥경화증이 나타날 수 있죠. 흡연, 당뇨, 대사질환, 비만,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다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맥경화증은. 증상은 이제 간헐적 파행증, 클라우디케이션, 통증, 사지에 아무래도 냉기, 무감각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손발 통증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손발. 사지에 통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초까지 이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손발 통증이 있다. 그리고 가슴 통증, 흉통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칠어집니다. 피부가 푸석푸석 건조해진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혈액순환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치료, 걷는 운동을 좀 격려하는 게 좋겠고 체중 조절해야 됩니다. 비만, 그리고 금연해야 될 것이고 사지 쪽에 간호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에 씻고 꽉 끼는 신발이나 양말 피하는 게 좋겠죠. 혈액순환에 방해가 될 만한 거, 속옷도 꽉 끼는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자, 혈관 확장제, 항응고제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섭취 약물 치료를 해가지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콜레스테롤 저하제랑 고지혈증 약 같은 거 먹어서 이렇게 치료를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둬버리면 어떻게? 협심증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협심증 안지나라고 얘기하는데 참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많고 또 우리가 요즘은 처치를 또 금방 잘 해서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잘 치료해서 또 괜찮아지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협심증 조심해야 되겠죠. 뭐라고 합니까? 심근에 일시적인 혈액 공급이 부족해서. 포인트는 뭐예요? 일시적인 혈액 공급이 부족했을 때 관상동맥 질환, 동맥경화증을 오래도록 뒀을 때 이게 결국은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협심증이라는 게 올 수 있다.
아주 심한 흉부 쪽의 통증을 나타냅니다. 협심증의 정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물어봤었죠, 시험에도. 그 관상동맥의 협착으로 우리 혈류 공급이 적어지면서 산소나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운반이 잘 안 되니까 줄어듭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에 피가 모자라는 상태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혈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 이것이 협심증입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증상은 한 3분, 2, 3분 정도일 때도 있고 길어지면 한 10분 정도 흉골 하부가 재어오는 듯한 아주 극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심장 쪽을 막 이렇게 막 심장 쪽으로 막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쓰러지죠. 재어오는 듯한 통증. 그러면서 심경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빨리 니트로글리세린을 혈화에, 설화에 투여해야 되겠죠. 치료는 금연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중 조절해야 되고 피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찬 기온의 노출 방지해야 돼요. 찬 기온. 갑자기 이 찬 기온이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더 혈액이나 산소 공급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압을 오래 앓고 있거나 간산동맥 협착증, 동맥경화증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겨울에 나갈 때, 외출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잠깐 앞에 갔다 온다고 해서 겨울에 그냥 나가면요. 찬 기온에 노출되면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골타임 놓치면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찬 기온에 노출되는 거 방지하셔야 돼요. 과식하면 안 되겠죠. 카페인도 제한해야 됩니다. 자극이 될 만한 건 안 해야 된다. 흉통이 있을 때 어떻게? 니트로글리세린을 신속하게 투약해야 되죠. 여기다 식속이라고 써놨네요. 제가. 신속하게 투약해야 되겠죠. 그래서 협심증에 약 많이 물어봅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쾌속 혈관 이완제라고 불립니다. 혈관을 빠르게 이완시켜주면서 혈액 공급을 해주는 약이죠. 주황 색깔인데요. 캡슐이에요. 그죠? 혀 밑에 어디? 설하 투여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심근경색증, MI라고 합니다. 마이오카디아 임팍, 줄여서 MI. 엔진화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이렇게 MI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이오카디아 임팍, 심근경색, 위험하죠. 그래서 관상동맥이 이제는 폐색이 된 겁니다. 아예 차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관이 차단되면서 심근의 괴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했는데도, 2번 투여했는데도 안 돼. 빨리 119 불러서 응급실을 가야 되겠죠. 심한 흉부 통증이 5분 이상, 10분 지속이 된다. 빨리. NTG를 투여했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럼 빨리 응급실을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혈압이 쭉쭉 떨어집니다. 혈액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혈압이 쭉쭉 떨어지면서 오심부터 전신 증상이 오면서 부정맥도 오면서 그러면서 정신이 잃어가는 거죠. 혼돈 상태가 오는 겁니다. 산소를 치료 일단 혈액이 차단되고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투여해주고 절대 안정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심전도 모니터링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압을 낮추는 게 또 변 완화제 투여입니다. 변을 가득 갖고 있으면 그만큼 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변을 완화제, 변을 바깥으로 빼줌으로써 압을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변 완화제 투여하고 몰핀으로 IV 합니다. 정맥 주사합니다. IM 하지 않아요. IM 하게 되면은 그 CPK 수치 자체가 올라가면서 이게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지금 이 사람의 통증이 오고 있는지 혈액 수치를 CPK 수치가 높아지는 걸로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맥 주사해야 된다. 정맥 주사. 그래서 몰핀을 정맥 주사합니다. NTG 효과가 없을 때 흉통 감소를 위해서 몰핀이라는 우리 마약성 진통제죠. 빠르게 엉덩이 주사하는 게 아니라 정맥 주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IM 하는 순간 CPK 수치가 올라가면서 헷갈려 버립니다. 진단에. 그래서 정맥 주사합니다. 그리고도 안 나오면 수술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 심부정맥은 가볍게 봅니다. 심부정맥이라고 해서 부정맥입니다. 뛰다 안 뛰다 불규칙으로 뛰는 상태, 심박동수가 비정상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혈압성 쇼크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부정맥이 위험한 게 저혈압성 쇼크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 봐야 됩니다. 부정맥이 있는 환자는 저혈압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심실성 부정맥 치료제이면서 국소 마취제로 사용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지요. 리도카인입니다. 우리 리도카인 많이 알죠? 국소 마취제. 어디 찢어지면 봉합할 때 리도카인 마취하고
꼬매잖아요. 네, 그때 쓰는 게 리도카인인데 이 리도카인이 이 부정맥 치료제로도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심실성 부정맥 치료제로 잘 쓰인다라는 거 그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부정맥 치료제가 이 리도카인 말고도 키니딘이 있는데 이거는 심방성 부정맥 치료제로 이제 키니딘 쓰는데 위장 장애가 심해가지고 요즘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실성 부정맥 치료제 국소마취제 사용되는 게 뭐다? 리도카인이다. 이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심장 우리 파트를 하면서 심전도 안 할 수가 없죠. 심전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 체크할 때 심전도 하잖아요. 심장 근육의 심근에 의해 발생하는 활동 전위의 변화를 그래프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리듬을 보는 거죠. 부정맥 환자나 허회성 심장질환이나 좌우심방 심실에 비대가 있거나 이런 심장질환 순환기계 쪽의 질환을 진단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순환기계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심전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심장질환 심혈관계 질환 몇 개만 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